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소개받은 김재현입니다. 저는 동락공 원자력의학원에서 흉배과를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료연대 소속 공공의료노조 소속에 있는 의사노조를 맡고 있는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에 대해서 조직과 발생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들으시면서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이렇게 선택한 건요. 의사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살아가면서 노동자라는 생각을 별로 해볼 일이 없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조만간 닥쳤던 선생님도 있고 조만간 닥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저희의 인식에 대해서 저희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의사노조를 만들었던 조지 라고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문가의 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권,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사들의 의사에 의해서 비난받고 또한 보험에서 정부에서 침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평원이라든지 공단이죠. 그래서 그런 정부 조직에 의해서 침식되고 있는 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노동운동을 하는 의사들이 임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서 봤는데 저희들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요즘엔 의사들이 전문가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밖에 하는 걸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서는 의사들의 기능을 축소해서 마치 기능공, 하나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또한 의사, 이렇게 하나의 기능공으로서의 역할로 이제 축소시키고 이러한 사회적에서 의료 전반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의 기능, 수술하는 사람, 약을 주는 사람, 내지는 상담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축소시켜서 기능공으로서 역할을 좀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텍사스에서 좀 만들었던 버튼이라는 사람은 모든 직업과 직종 간에서 의사들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는 반면에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입장도 있다고 하지만 조직 자체가 우리 모든 의사분들은 이러한 불만과 왜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수가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다 정해준 거에 따라만 되는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결정해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미국에서 의사노조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뭘 찾아봐야 되나 했는데 한번 앞전에서 박복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은 예전에 1919년 바이마르에서 헌법상에 이런 게 나오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실업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1919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노동권에 대해서. 또한 24년 구소련 헌법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청구권, 노동자로서 주체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거에서 노동권을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로부터 노동사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3년부터 나왔다는 걸 저도 좀 알고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본 거는 그거 몇 년 되지 않았고 제가 관심 갖고 있던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 실제로 있는지 아마 잘 모르는 분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해 있는 노동권이 이 법에 다 저촉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법 안에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민노총에서 노조 파업도 하고 노조가 뭔가를 다 쥐어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노동 ILO에서 체크를 했을 때 최하위 5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거나 어디 캄보디아 갔을 때 저런 나라 노동권이 우리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보통
왜 중국 가서 일하는 게 힘들 거야. 이제 저는 미개하게 산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9국 중에서 24개국 소속된 최하위 5등급에 있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봉직의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임금 노동자가 맞습니다. 임금 노동자가 있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그 봉직의사는 노동력은 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봉직의사들은 그 자본을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고 환자 진료는 그로부터 이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순환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은 국가 심평원에 건봉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 강제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세워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들이 이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게 90% 이상입니다. 민간 의료를 우리가 투자했는데 자기들이 이걸 사회주의처럼 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할 때는 공익성 훼손, 공공의료 확대, 부모자 생명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들이 투자는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만들어 놓은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만약 그렇게 공공성을 하려면 응급이나 외상, 중환자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재 구조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자기들은 공공의료를 얘기하면서도 여기 이런 필수적인 국가 책임을 지는 의료 부분 파트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병원, 개인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직의사가 병원 경영진에 환자 질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임금을 받는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심평과 공보공단을 중간에 간섭을 시켜서 봉직의사에게 제한을 하고 병원 경영에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노동만큼 주어지지 않는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 발생하고요. 이게 바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라는 이윤을 말하는 건데 이 이윤이 병원 경영진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노동에 대해서 이러한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 건강보험인데요. 이 건강보험은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봉직의 노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구나 또한 문케어는 여기에 대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격을 가하는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숫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개념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표한 건데 처음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시작됐던 이런 건강보험은 굉장히 보험료도 낮고 수가도 낮고 급여도 낮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가입도 낮았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 가면서 점점점 이런 걸 정상하겠다는 약속하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날 그렇게 없는 나라에서 이런 전공의료보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잘해보자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가입료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2년 만에 벌써 가입료는 풀로 다 찾고 전공의료에서 가입됐고 하지만 보험료나 수가나 급여에 대해서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그래서 언제부터 주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케어에서는 이런 상황에 이 급여일마저 비급여일마저 급여로 돌리겠다 하면서 갑자기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장률을 높일 때는 무엇을 근거로 무슨 재정을 바탕으로 높여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는 올리지 못하겠다 하고 수가는 여전히 안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올라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국가가 갑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의 힘을 이용해서
이 지불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 하지만 이러한 나머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지 지금 이걸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100조 이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의 가치를 위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요. 중소의료기관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국가가 인사를 해서 의료 구조만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망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지금 의료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아주 죽이 잘 맞죠. 우리 의사들이 일하다가 망하면 그래 망하니까 우리가 인수해 줄게. 하지만 이거는 국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민간 자본에 민간의 기관 그 의료 기관에 탈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는 굉장히 앞으로 이런 그 야심찬 계획들이 아마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료에 대해서 쥐어짜는 거는 아마 가속화될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2016년 말에 보면은 그 건강보 누적 정비도 약 21조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을 가지고 문케어의 비용에 쓰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수 6,7조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걸 넣고 그 다음에 넣었다 하더라도 30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의사급여를 삭감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우리 임금이 보통 일반 노동자의 5배 이상을 받고 있다고 나라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의사들이 그렇게 고임금을 받는 의사들이 일하다가 파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가 망하는 건 별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 간섭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간섭하지는 않는데요. 의사들이 갖고 있는 건 사회 공공성이라고 해서 이런 그 이유로 가지고 간섭하면서 의사가 망하기를 많이 지금 바라보는 상황에서 망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망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서 조선에서 이걸 만든 자료인데요.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이걸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월평균 임금이 세전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한국은 너는 일반 노동자가 5배 정도를 받고 있으니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망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드는 걸 잘 보면요. 한국은 대부분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의사 평균 낸 거는 모든 의사들이 평균을 낸 거고 개원이 분위기 다 평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영국이나 칠레는 월급 받는 공직에만 갖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은 병원을 운영하는 경험해가지고 계산해서 사실 비교 대상이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의 1.6배, 독일의 4.1배, 오스트리아 1.9배. 칠레, 멕시코는 우리가 경제상에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일반 노동자들 받고 있냐 봤는데 한국은 23일을 해서 27,000달러 정도를 GDP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모든 나라들은 앞에 다 있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높을 줄 알았는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보니까 스위스나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가 훨씬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1인당 GDP가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는데 의사들은 어떤지 보니까 이건 이제 OECD 국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2000년 통계인데 전문의가 보면은 아까 오스트리아 1.9배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더라고요. 7.6배를 받고 있어요. 그 GDP에. 그래서 미국은 몇 배 받느냐? 많이 받는데 5.7배를 받고 있고요. 네덜란드 6.6배. 그 다음에 영국은 몇 배 안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4.9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평균이 보통 이런 나라에서는 의사의 지위가 보통 임금자의 노동임금자의 5배 이상 6배 받는 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 같은 게 더 많이 받는 경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모두 다 전문의, 거의 다 전문인데 이거 비용 4점 몇 배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 도둑처럼 마치 너희 고임금 받으니 너희는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국가 간 전문 연봉 비교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3만 달러 받고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 근데 한국에서 안과가 제일 높다고 아마 생각이 들었는데 20만 달러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12만 달러 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과 전문가 제일 페이가 적습니다. 제가 알고 말하면 이거 비교하는 표도 참 애매하게 똑같은 조건을 주지 않고 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GDP 8배를 가져가는 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안과에서 제일 많이 7배를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봤을 때 우리가 받는 게 정말 많이 받고 있느냐, 전 세계 비교였고 같은 노동 조건, 여기에는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건 진료 시간이나 다 빠져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들었던 그런 국가들의 노동 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환자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그 받는 페이가 보면은 보통 이제 정형외과는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40만 달러.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자기 직업군이 많이 받는데 이렇게 욕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할 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에서 의사들이 돈 많이 받는데 욕을 하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지금도 앞에서 법률적인 대처나 상황에 대해서도 특히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계속 상황이 계속 있다 보면요, 그래서 늪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에서 딜란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죠. 어두운 밤은 순수히 받아들이지 말라고. 영어 발음이 안 돼서 영어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로 영화를 본 기억에는 시간과 그 공간을 이동해서 정말 어딘가 미지로 빠져있는 그 어떤 우주인이 결국 어떻게 그걸 해치고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지금은 정말 밑이 어디서부터 고쳐나가고 무엇을 개혁해야지 나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힘든 늪 속에 빠져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전국 의사 노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몇몇 노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이제 앞서서 먼저 저희 노동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주 52시간 잘 아시겠죠? 옛날에는 주 일주일이 5일이었었습니다. 휴일 빼고. 근데 이제 휴일 빼고 7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52시간에 여기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일했을 때 오버타임에 대해서 150%의 적용을 받아서 당직비라든지 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당직비 서면 한 20-30만 원 주는데 보통 통상임금에 따라서 받게 되면 당직 12시간 서게 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는 당직비는 없잖아요. 일반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임금비까지 따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반 노동자들은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휴게 시간 11시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우리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서 잘 아시겠고,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폴 당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에 보면 응급실에 온폴 당직이라고 대기표가 이렇게 이름이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집에 가 있다가도 그럼 와야 된다. 모든 의사가 병원에 대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온폴의 근무 기록표에 작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폴 당직비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혹시 계신가요? 온폴 당직비라고 해서 흔히 이해하기 편하면 간호사들 있잖아요. 마취 수술방 간호사들은 온폴 당직비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적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언제라도 부르면 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겠다. 그게 온폴 당직이거든요. 근데 병원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이거 걸려 있지만 자기가 온폴 당직인지 아닌지 모르는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어떤 흉벽관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나는 맨날 1년 내내 365일 얼핏 다이섹션 응급포를 받기로 돼 있다. 근데 그럼 나는 술도 먹지 말고 집에 어디 놀러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한번 항의하시라 얘기를 했죠. 항의했더니 그 병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다. 네가 거부하면 너는 법에 걸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내가 어떻게 360을 쓰는 건 이건 정당하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흉벽과 내지는 RT-다이섹션을 보시는 혹시 선생님 중에서 1년 내내 온폴 당직 선생님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안 했을 때,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썼는데 하루쯤 내가 폴 안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잘못하면 걸리잖아요. 걸린다는 얘기는 환자가 수술을 걸었거나 환자가 고발을 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했던 그런 경우에는 폴을 받지 않았던 의사는 한 번 1회에는 자격정지 2개월, 3번 이상 그러면 면허 취소까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맞거든요. 안 했으니까 이게 이런 법에 걸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근무가 맞아요. 근데 온콜당 특비를 병원에서 책정하고 있는 병원은 최근에 한두 병원 있는 걸로 알고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내가 콜 받았을 때 오겠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집에서도 혹시 멀리 못 가고 휴가도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무를 인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무로 따지면 굉장히 엄청난 당직비를 사실 받아야 됩니다. 온콜 당직비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저희 노조만도 단역까지 하는 병원에서는 온콜 당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지 뭔가 잘해줘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를 만들었던 얘기는 몇 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던 이유도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 의사를 기능공 취급하고 굉장히 또 하찮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법정 구성 같은 게 서슴지 않게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사가 의사를 하찮게 보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내가 병원이 돈을 벌겠다는데 거기에 반기를 된다거나 내가 하겠다는 거야 뭔가 경영진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당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데 폐암 환자에서 말도 안 되는 치료하길래 이거 문제 있다 얘기했더니 광고도 허위 광고를 내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반대를 했더니 저를 쫓아내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인보세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싸워서 면허 치료를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그래도 셀세라피 하나 기내를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글도 썼는데 어쨌든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황당한 얘기가 됐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12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이제 대기 발령도 받고 응급실도 전화 배치도 당하고 파면도 결국 해고까지 당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의사가 내가 이 의업을 하는데 누가 그걸 도와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키운 적도 없고 좀 제가 제 소명에 의해서 제 천명에 의해서 일을 해봤는데 이런 걸 누군가는 다 간섭을 하고 견제를 하고 심지어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정책의 주체로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해야 되는 객체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를 만들었고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고용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일반 노조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 만들기 전에 그 김혜숙 변호사라고 상의를 했어요. 이 부산 노품은 두 명의 대통령과 여러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노펌이죠. 그래서 지금 김혜숙 변호사가 노동 담당 변호사를 위해서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해준 말이 신고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깨질 겁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을 아까 우리 박구원 변호사님 그러시는 않겠지만 굉장히 우습게 봐요.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에 있으면 금방 깨질 거야. 그리고 힘든 거 견딜 수 없어. 너희들 굉장히 이걸 자체를 못할 거야.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저 또한 겁을 먹고 만들지 못하고 있다. 1년째 만들었는데 지금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받자마자 법제처장을 했고 지금 어디 가냐면 인사수석이 돼 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어요. 청와대 인사수석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 저는 재심을 통해서 부당 대기 발령 인정받고 교수도 분리하게 되고 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를 만들면서 저희 노조원에 처음에 12명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12명을 제가 도와주겠다 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대신에 이제 칭찬하니까 너만 얼굴에 나와라. 그래서 저만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됐고 양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본부에서 파견된 노조원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피켓팅도 하고 국회 가서 이런 국회의원실에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국회 토론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노조가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지만
지금 저희가 의사 파업이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까지는 이런 노조에서 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은요, 언론과 정치권과 그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재정 문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에서 이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만 외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파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법률 만드는 팀에 다 접촉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해요. 여기는 윤석열 의원실 정의당인데 여기서도 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반민당에서도 그렇고 다 저희가 정책을 올바르게 내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같이 하겠다고 해요. 같이 도와주고 법률 제정하자, 그리고 하겠다. 근데 저희 혼자 밖에 나가 싸워봐야 되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머리 깎고 하는 거 파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정말 밖에서 보이는 파업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놓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업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나가서 뭐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사실 파업의 형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업의 형태는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그런 법률적인 접근, 정치적인 접근, 그다음에 언론적인 접근이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건 하나의 보여주는 끝에 빙산의 끝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나서 파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조직의 형태를 중요하게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푸시하고 강화하고 이걸 설득해내는 과정이지 하나의 파업에 하나의 이걸로서 뭔가를 결정짓겠다 결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의사들과 치과 의사들이 UAPD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이유를 보면요, 자신들과 자신의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나도 보호 못하고 내 환자들도 보호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을 보험에서 결정한 부당성,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상관없는 그런 행정직들이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진료 권한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내가 이렇게 옳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의사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데 이거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거죠. 개개 의사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개개 의사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조직의 힘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문적인 판단 의료 행위가 할 수 있는 자유보, 내가 배운 지식과 우리가 아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한테 허락하냐면 비의료인한테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의사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버튼이라는 사람은 의사들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유일한 보호자는 사실이 의사들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반복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파업할 수도 있는 의사도 굉장히 이런 파업인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너희는 의사들은 환자를 지켜야 돼. 이러한 강박관념에 빠져서 정말 정작 지키는 게 아까 전에 슬라이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정한 의료 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되지 못한 채 환자한테 해가 될까봐 노조도 못 만들고 파업도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의사들 작업 환경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 수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환경이 그대로 환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73년도에 네바다에서 의사노조가 파이팅이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무진료 카드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시거나 미국에서 차트 한번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아닌 진단에 별거 아닌 치료 받아도 차트가 이만큼 두꺼워요. 책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걸 돈 받고 안 했거든요. 처음에 그냥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하는 애들이 의사들한테 이거 너희가 해야 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네바다 의사노조에서 처음에. 그래서 응급실 환자 보면 응급실 침대 쫙 눕혀놓고 직접 보면서 진료하고 다 하고 말로 해주고 말로 써줬어요. 그래서 환자들 버린 게 아니에요. 환자들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쟁기를 했지만 불구하고 환자들 만족도가 훨씬 좋았죠. 왜냐면 이걸 적고 전자사트 적고 하다 보면 환자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얼굴 보면서 이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여기 이거 해주는 서식은 없어지고 대신 서식하는 날을 따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돈 받고 하는 시간.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다 전가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노조 행위를 통해서 환자를 버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꿨던 게 있고 70년대 샌프란시스코 의사들에서 마취과 의사들이 4주 동안 파업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환자가 죽거나 사망하는 일도 없어요. 마취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뭔가 과격한 파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의사분들이 UAPD에서 점점점 그 힘을 얻어가고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도 22조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뭐 다 파업하다 다 모두 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철도, 항공, 전기가스 뭐 이런 데 이제 필수 업무 유지를 해라. 그래서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의료, 뭐 중환자 치료금, 수술 출석 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사 파업할 수 있느냐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파업을 내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요. 저희 병원의 필수 업무 유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남기겠다 하고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의사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유럽에서도 의사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의 사례를 찾아가면서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거에 뭐 파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런 말을 하셨어요. 최대주 회장님께서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고 되도록이면 의사와 집단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런데요, 이거는 협상에서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협상 카드 들고 있는 파업은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미국 ANA가 의사협회가 그 협상력이 잃었던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결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걸 아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UAPD에서는 우리 파업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지만 파업은 실제로 별로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카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요, 우리 협상의 대상자인 정부나 협상의 대상자인 우리 같은 건보공단이죠. 건보공단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생각 안 해도 우리 파업도 안 하는 애들이 별로 할 것도 없네. 그럼 회원들은 계속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파업은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파업을 안 하겠다 선언하는 이런 협상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독일에서 대학병원 의사들 중심으로 22,000명 의사가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버르그라고 하는 파업, 의사 노동 단체인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비슷해요. 주 40시간 근로인을 채택해달라. 그다음 호출 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을 해달라. 호출 진료 아까 옹콜 방지입니다. 그다음에 동선 임금 너무 낮다. 이거 저희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2000년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0시간 이상의 보조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그 임금은 너무나 낮았고, 주변에 보면 낮았다. 그리고 또한 이미 그 의사연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노조가 다른 계약했던 그 사업자 노동자하고는 너무 낮게 계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파업을 했고 2006년 1월, 3월, 6월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의사들이 위주가 됐죠. 간호사, 다른 의료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8에서 10% 인상을 했고요. 주 노동시간 최대 48시간 했습니다. 우리는 52시간도 더 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이 노조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성공을 하니까 그 뒤에 모든 문제는 이 노조 독일 마버르그 연맹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협상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먼저 내세우면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파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업을 해서 실패하면요, 그 뒷감당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할 걸 가지고 갔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엄청난 많은 그 파워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건 대학병원 위주에서 파업이 그 뒤로 굉장히 모든 의사들의 모든 문제에서 주요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은 잘 알겠지만 굉장히 노조가 많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요, 프랑스 의사 노조 총연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노조, 전문의 노조, 의과대 학생연합, 그다음에 전국 인턴 연맹. 그래서 의사만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학 교수 노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는 파업을 안 하기 싫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여기서는 그렇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말 아까 늪처럼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타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조직의 형태라는 건요, 뭔가 모아서 이렇게 뭐 협상해서 할 그 강력한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노동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대안이 같습니다. 민노총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긴 하지만 저희가 민노총이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걸 산별노조의 공공운수노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운수노조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뭐 굉장히 적이라고 얘기했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가스거성공단 같이 여기 이 사람들 다 여기 노조원이에요. 공공기관이 근무자들이고요. 거기 이제 운수, 저희가 운수에 많이 생각하지만 운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런 공공성에 관련된 직종들을 많이 모아 있는 공공운수 노조고요. 전체 민노총 중에서 산별 노조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라는 거는 이들이 민노총들이 말을 해요. 그냥 쪽수 싸움이라고. 한 사람이 더 많으면 그 힘이 더 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을 아직 개개인 만나보면 되게 힘없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위선을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위약성을 갖고 있어요. 약하지만 센 것처럼, 근데 강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이제 의료 공공성을 하고 있는 의료연대라는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연대 본부는 과거에 12년 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피한 조직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너무 정치성을 띠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파업에 나와서 의료연대 본부라고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그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의사노조 가입하기 전에는 그냥 기존 보건의료노조 똑같아요. 간호사, 기사, 거기 일하는 보건 전직들, 물리치료의사들. 근데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의사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을 사측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가입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집단이죠. 하지만 이 의료연대는 그 의사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거 도와주겠다 해서 제가 의료연대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조를 만들고, 그때 아까 전 슬라이드 보였던 그 단체 교섭 협상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병원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보건 노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별개로 따로 의사들만 하겠다 해서 교섭 분립을 신청해서 거기 재심을 통해서 저희가 통과돼서 드디어 이제 병원 의사 최초로 이제 교섭을 하게 됐죠. 단체 협상입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사진 노출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조에서 단체 협상 사진이기 때문에 이쪽이 병원 측이고요, 경영진. 이쪽부터 이제 제가 여기 있고, 저희 이제 노조원 측이고, 이쪽은 이제 그 본부 측 노조원이고요, 저희 병원에 있는 노조. 저는 그 당시에는 해고된 상태여서 아직 가운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협상이라는 거는 인사, 근로, 모성보호, 임금퇴직 모든 거에 관련된 거를 다시 그 병원의 규정 위에 있는 걸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규정 무시하고 우리 걸로 해. 이게 단체 협상입니다. 그래서 단체 협상을 4월부터 해서 그해 12월 27일 7개월간 단체 협상을 진행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단체 협상을 종료하고 기념을 찍은 사진인데, 아까 옆에 있던 병원장을 잘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병원장이 되고 이런 되고 저희 노조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의사항은 그 병원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다음에 조직 개편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협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를 하거나 이걸 했을 때는 그 부당 노동 한 사람이 징계 위원회를 넣는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2년이 지나, 우리 병원이 옛날에는 잘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안 뽑아줬었어요. 의사들을. 의사만 관련된 사람들에서 의사들도 원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징계인데 사측이 굉장히 규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징계를 넣어요. 일부러 저희 보기 싫은 사람들 넣는데, 저도 그래서 징계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을 경우에 노조원 2명이 참석해서 반드시 여기서 반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넣고요. 네, 근로시간 나왔던 법정 근로시간이 넣고요. 대신 여기서는 탄력근무를 전혀 주장하는데, 만약에 응급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중환을 보건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로했을 경우에 다음날 아침 일찍 와야 된다는 그런 이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와도 된다. 전날 근무했으니까. 그런 규정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취약한 병원 근무자는 근태관리인데 근태관리도 허락받고 해라. 차량번호 CCTV 로고 있는 거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그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서 규정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그 연차 휴가에 대한 미지급금에서 지불하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도 노동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권에 대해서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를 한번 자르고 싶을 경우에 환자 보내지만 얘한테 뭐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하지 못하게 진료권한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진료권한위원회 노조원이 동수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제가 한 명이 밀려서 8명에 3명이 노조원이 입증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 환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기서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내 위원회는 그냥 원장의 오른팔 왼팔이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이런 걸 막자. 병원에서 병원장 말대로 다 되거든요. 병원에 직접 말 안 해도 그 산하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다 그렇게 진행하게 되거든요. 위원회 눈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저희가 노조원이 반수 정도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이 생기고 나서 2018년 8월 7일에 보험병원에서 의사노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위원장님께서 만드셨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182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험병원에는 노조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그래서 한노총, 민노총, 보건노조 해서 4번째 노조인데 근데 여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의사회라고 하냐면 의사들 모임인 갔다 가는 노조로 바꿨어요. 병원이 하도 이상한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모든 분들이 갑자기 노조만 하다 해서 바꿔버렸는데 대신에 상급단체는 없습니다. 상급단체가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노총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전임 노조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계속 이 업무만 해야 되는 분이 없어요. 의사들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지금 이거 임금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교섭권까지 얻었어요. 저희 병원이 이제 얻은 선례가 있어서 교섭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공단 상대 보험공단인데 보험공단에서 임금 올려줄 생각 하나도 없다고 해요. 아무리 올려달라고 너희는 왜냐하면 보험공단 내에서 산하기관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수익을 내는 기관이 이 보험병원인데 그런데 그러고 임금 인상 안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공무원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부서, 다른 노조는 다 들어줘요. 임금 인상 해줘요. 근데 의사노조 말만 안 들어요. 이유는 뭘까요? 얘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희들 파악할 수 있겠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교섭을 하고 있지만 전혀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 노조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의사들은 정말 전임 노동자도 생기고 할 때까지는 우리 그 상급 노조가 뭔가 저희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신 피켓팅도 해주고 대신 같이 싸우기도 하고 한 소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소수로 메꿔질 그러한 전문적인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좀 적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아주대병원에서 의사노조를 만드신 분 잘 아시죠? 아주대병원은 대학병원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임 교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노조를 만들고 교섭 분리도 이번에 신청했어요. 단체 약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노동위에서 평가를 뭐로 해주면 일부 승소를 했어요. 일부 인정.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임 교원은 노동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내년 4월이면 이제 전임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아마 나올 텐데요. 그 전까지는 너희는 교수들은 노동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병원 교수가 있으면 애매하거든요. 대학병원 교수는 학교에서는 교수 전임을 하지만 병원에서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의 진호의 판단의 그 근거는 뭐냐면요. 병원에서도 학교의 일부 그 업무인 학문과 연구를 하는 수준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보고 진료하는 게 어떻게 학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방박하고 이거 재심 중앙노동위에서 항소를 지금 하고 7월 말에 7월 26일에 아마 할 건데 여기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꼭 이겨야 사실 의사에 대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다 같이 노조에 들 수 있고 대학병원 교수들도 노조에 병원이나 노조에 가입이 돼야 병원 교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 추가 교섭에 총장하고 교섭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총장하고 뭘 교섭하겠어요? 자기 노동 환경은 병원인데.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렇죠. 보건공단 복지부 심평원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병원협회가 저희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노조 중심을 만들고 각 지역마다 노조를 만들어서 저희의 권한을 지켜내고 법적인 권한이 있죠. 이게 노조가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저희한테. 하지만 노조를 만들게 되면요. 저희가 법적인 노동법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만 와서 싸울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들만 모여서 싸우기는 지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직종 노동자와 같이 연대해서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를 통해서 이런 프로텍션을 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노동권에 대한 말씀드리는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공직으로 계시는데 공직으로 계실 때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신 선생님도 뭐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뭔지 그리고 이제 표준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협의해서 제시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추후에 우리 수술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수술 노동자성을 자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저희가 표준 근로계약제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책에는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에 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건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법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학병원도 없고요. 저희 병원도 과교부에서 만든 병원인데 과교부 소속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노조 만들면서 아마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근로조건을 다 명시해야 되는데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다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휴일, 연차, 휴가, 취업 장소, 내가 일할 곳, 내가 일할 업무에 대해서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취업 장소 종사자원 갑자기 병원에서 얘 마음에 안 들고 내주고 싶으면요. 갑자기 그 일하는 장소를 바꿔버려요. 제가 옛날에 흉부외과에 응급실 가서 일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신경외과 가서 일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약이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 우리 보면 일반 회사에서 책상이 옮겨지잖아요. 복도로. 책상이 복도로 옮겨지는 경우에 거기서 근무해라 하는 건데 그러다 나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장소 같은 게 취업 장소 직무가 명확히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업무도 옮길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동의를 합의를 하고 옵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라는 건요. 얘기 한번 하고 나서 바꿔버리면 협의가 돼요. 얘기만 하면. 근데 합의라는 건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합의를 받고 동의를 얻어서 이런 걸 바꿀 때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도 명시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 아니면 자동 연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해고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되어서 이것도 근로계약 기간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근로시간 우리가 주 52시간 나오고 특례 직종에서 우리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서면 아까 나왔지만 서면으로 확인해야 돼요.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52시간 넘어도 돼, 내가 거기서 근무할 수 돼 하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서면에 동의서를 받아야지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동의 꼭 필요하다. 서면 동의. 그 다음에 아까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평일에는 그 근로 8시간 근무가 넘어가면요. 시간당 그 50% 추가 할증해서 150%의 그러한 근무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휴일에 8시간 이상 휴일에 일하면 100%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당직비, 쉽게 말하면 의사들은 당직비잖아요. 당직비고 뭐 공폴당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당직비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 대학병원이
요즘 좀 오를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30만 원 받았거든요. 하루에 12시간 당직하고 그날 내가 당직선 요즘에 전공의도 없잖아요. 전공의도 없고 그다음에 당직선 의사를 따로 구할 만큼 이게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대학 교수들이 진료하고 나와서 다음 날까지 8시까지 근무하는데 당직비를 뭐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사들은 별로 불만이 없어요. 왜 나 별로 풀 받은 거 별로 없었어. 다행이야. 근데 20만 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근무예요. 집에 안 가면 근무고 그다음에 집에 가더라도 그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온콜 받아라 이거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근무예요. 그런데 근무에 대해서 시간이 1시간당 그 150%의 할증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당직비가 우리 의사들 평균 임금 감안하면요. 하루에 12시간 근무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해서 저희 당직비가 저희는 이제 일단 5,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평균 당직은 5, 60만 원 오르고 주말은 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직을 서고라도 그런 그 다른 당직을 서는 외부 인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사고를 막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손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줘야 될 거 줘야 되는 거고요. 병원 손해 본다면 그건 나라에 요구해야 돼요. 나라의 수가를 그렇게 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의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원콜 당직비 당직비는 반드시 법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들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임금도 이제 여기에 대한 구성 항목이 다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성과급도 임금으로 받을 때 계산시에 포함될 수 있고요. 표준임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날씩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장근무시 수당에 대해서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 주면 신고하면 돼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줘야 돼요. 임금의 계산 방법, 언제 지급하는 것도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금 문제도 중간에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휴일에 대해서도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자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휴가도 근속 기간에서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 연차 휴급을 안 받는 지금까지 대학 교수들은 연차 휴급에 대해서 유급에 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주대에서 만들 때도 우리 연차에 대해서 돌려준 거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 교원이니까 방학 때 놀잖아. 그러니까 그 연차에 대한 돈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대학병원 교수들이 방학 때 지원 안 받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반 그 전임 교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의사들한테 적용하고 있어서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가 만들고 노조 안 만들어도요. 근로기준법에 노동조에 신고하면 그거 줘야 돼요. 그러면 3년치 줘야 돼요. 최근 어마어마한 돈들이 대학병원에 교수한테 아마 대학에서는 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 그 좋은 조건, 협상할 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용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경험권 및 진료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고요. 좀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책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생각합니다. 퇴직에 대해서도 여기 DC버, DB 퇴직임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여러분께서 일단 내가 노동자가 맞고 내가 요구할 바가 이미 법적으로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병역에서 일단 제시를 하고요. 여기에 제시하면서 아마 분명히 없던 병원에서는 분명히 문제 삼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역에다가 연락하시면 법적인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